명의 화타, 그리고 여포의 활솜씨. 손책의 아우 손권이 주태와 함께 선성을 지키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산적대들이 손책이 선성에 없는 틈을 타 사방에서 몰려들어 기습을 감행했다. 산적대에다 손책군에게 패 쫓겨다니던 패잔병들이 가세했던 터라 그 수가 엄청났다. 손권이 주태와 함께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밤중에 당한 기습이라 중과부적이었다. 하는 수 없이 주태는 갑옷도 입지 못한 채 맨발로 손권이 탄 말을 옹이하며 덤벼드는 산적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나갔다. 도적들은 창으로 주태를 공격해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나 도적에게 빼앗은 창을 휘둘러 뒤쫓는 도적들을 쫓고 혈로를 뚫어 간신히 손권과 함께 선성을 빠져나갔다. 가까스로 손권을 구하기는 애쓰나 주태 자신은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급히 의원을 불러 상처를 돌보게 했으나 워낙 깊은 상처가 많아 목숨마저 위태로운 지경이었다. 급히 달려온 파발마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손책은 강동으로 말을 몰았다. 주태의 상처가 저토록 심해 목숨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니 그를 살릴 명약이라도 없겠소. 주공께서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곧 그 명의를 찾아 데려오겠습니다. 도대체 그 명의가 누구요? 그 사람의 성명은 화타, 자는 원하라고 하는 패국 초군 사람으로 실로 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손책은 화타를 극진히 대접하고 주태의 상처를 돌보게 했다. 한 달쯤이면 완쾌되겠군. 화타는 주태의 상처를 훑어보고 조용히 웃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화타가 곧 주태에게 약을 지어주고 상처를 돌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자 상처는 정말 깨끗이 나았다. 주태는 물론 손책도 화타의 신령스런 의술에 놀라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후한상을 내려 보답했다. 주태의 상처가 완치되자 손책은 곧 군사를 일으켜 지난날 선성에 쳐들어왔던 강남 일대에 남아있는 산적들을 모조리 섬멸했다. 강남 지방은 드디어 손책에 의해 평온을 되찾았다. 이로써 강남 강동의 81주는 이제 모두 새 인물 손책의 통치하에 든 것이다. 강동 강남을 모두 평정한 손책은 그동안의 경과를 조정에 알리게 하는 한편 조조에게도 따로 사자를 보내고 친교를 맺는 등 눈을 천하로 돌렸다. 또한 일찍이 몸을 의탁했던 회남의 원술에게도 사자를 보내 옥새를 돌려달라는 서찰을 보냈다. 손책은 원술에게 많은 곡물과 곁들여 전에 빌린 3,000명의 군사와 500마리의 말을 돌려보냈다. 그 무렵 원술은 회남을 중심으로 강소, 안휘 일대에 걸쳐 더욱더 세력이 강대해졌다. 원술은 마음속 깊이 스스로 황제가 되겠다는 집요한 야망을 품고 군비와 세력 확장에 각별히 힘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손책으로부터 옥새를 돌려달라는 사자가 도착한 것이었다. 원술은 손책의 사자에게 적당한 말로 구실을 대어 빈손으로 돌려보낸 후 휘하의 참모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 그대들을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손책이 갑자기 전국의 옥새를 돌려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손책은 내게 군마를 빌려 오늘날 강동 땅을 모두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날의 신세를 갚기는커녕 거짓말을 하여 군사까지 빌려간 채 깜깜무소식이더니 무례하게도 이제 와서 이 같은 요구를 해왔다. 내 그를 어떻게 처치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장사 양대장이 말했다. 강동을 치자면
험한 장강을 건너야 합니다. 더구나 지금 손책의 군세는 강하고 군량 또한 넉넉합니다. 그러하니 지금은 자중하여 먼저 지난날 까닭없이 싸움을 걸어온 유비를 제거하고 아군의 부강을 도모한 후에 손책을 쳐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소패의 유비는 세력이 작으므로 무찌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만 여포가 서주의 범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만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먼저 주공께서 지난날 여포에게 약속까지 하시고 작파하신 군량 5만석, 금은 1만양, 말과 비단 등의 물건을 지금이라도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일로 틀어진 그의 마음을 우리 쪽으로 돌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소패가 공격당하더라도 여포가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 되면 유비를 사로잡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소패를 취한 후에 다시 여포를 친다면 서주도 우리 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양대장의 말에 원술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술은 한윤을 사자로 하여 밀서와 양곡 등을 여포에게 보냈다. 양곡을 받은 여포는 크게 기뻐했다. 양곡과 금은보화를 받은 데다가 더욱이 유비를 원술이 대신 쳐준다면 서주는 영영 자기의 손안에 들어온다는 생각에서였다. 여포는 한윤을 융숭하게 대접하며 원술의 뜻을 받아들였다. 한윤이 원술에게 돌아와 여포의 뜻을 전했다. 원술은 지체하지 않고 대군을 일으켜 소패의 유비를 치게 했다. 한편 원술이 군사를 일으켜 소패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한 유비는 급히 장수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다. 자신의 술 주정 때문에 서주성을 빼앗겼다고 자책해오던 장비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청했다. 그러자 손건이 조용히 입을 열어 장비를 제지하며 말했다. 아니 되옵니다. 지금 소패에는 군량도 부족합니다. 군사 또한 보잘것없는 터에 그들을 맞아 싸운다면 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급히 여포에게 서신을 보내 위급함을 전하고 원병을 청하십시오. 유비는 곧 한 통의 서찰을 써 여포에게 보냈다. 원술의 예물을 받은 후 원술이 유비를 치더라도 개입하지 않기로 묻게 한 여포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여포에게도 한 가닥 의심이 일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진궁, 이제 와서 내게 양곡을 보낸 원술의 숨은 속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오? 주공을 견제해 놓고 유비를 치자는 속셈입니다. 유비가 소패에 있는 것은 주공에겐 전부가 될 망정 아무런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원술이 소패를 취한다면 그는 북방 태산 호걸들과 결탁하여 서주성을 넘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주공께서 안심하고 베개를 높이하여 잠자리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유비를 도와 소패를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포는 진궁의 생각도 그러함을 알자 곧 소패로 은밀히 구원병을 보내는 한편 자신도 몸소 군사를 거느려 양군의 중간에 출진했다. 한편 원술의 장수 기령은 군사를 노도와 같이 이끌어와 소패의 동남쪽에 이미 진영을 치고 있었다. 한윤이 이미 대가를 치르고 여포의 약속을 받아온 터라 기령은 괴념치 않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포가 유비를 도우러 출진했다는 소식을 듣자 여포의 배신에 깜짝 놀라 항의하는 사자를 여포에게 보냈다. 기령이 보낸 사자가 여포에게 이르러 신의가 없음을 항의할 때에도 여포는 그저 껄껄 웃기만 하며 나의 한 가지 계책으로 원술과 유비를 다 좋게 해줄 터인즉 기령 장군은 안심하라고 하여라
하고 사자에게 한 통의 서신을 주어 기령에게 전하게 했다. 여포는 또 한 통의 글을 유비에게도 보내게 했다. 서신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자기의 진영으로 각각 초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관우와 장비가 한사코 만류했으나 유비는 여포의 진영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관우 장비가 그 뒤를 따랐다. 여포의 진에 당도하여 그가 이미 마련해둔 주안상 자리에 앉았다. 그때 여포의 가신이 와 아뢰었다. 회남의 기령 장군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유비가 놀라 급히 자리를 뜨려 하며 여포에게 말했다. 손님이 오신 모양이니 나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포가 그런 유비를 보며 껄껄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일부러 귀공과 기령을 같은 자리에 초대한 것이요. 함께 상의할 일도 있으니 괴념치 말아주시오. 그때 마침 기령이 여포의 군영으로 들어오던 중 상좌에 앉아있는 유비를 보자 그 또한 깜짝 놀랐다. 기령은 몸을 돌려 불이 나게 밖으로 내다르려 했다. 그 순간 여포가 일어나 그의 팔굽을 잡는가 하더니 어린아이를 끌어안듯 덥석 안았다. 여포는 유유자적 여유 있는 태도로 입을 열었다. 나는 원래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오. 그리하여 오늘은 양편 모두를 위해 화해를 시키려는 거요. 이 여포가 두 집 싸움을 말리려는데 귀공께선 내가 마땅치 않으시오. 기령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화해라고 하시는데 그래, 어떻게 화해를 시키려는 겁니까? 하늘의 판결에 따를 따름이오. 여포가 기령을 막사 안으로 이끌어 유비와 대면시켰다. 유비와 기령은 서로 곁눈질을 하며 애써 의연한 태도를 취할 뿐이었다. 여포가 그런 두 사람을 좌우에 앉히고 술자리를 마련했다. 여포의 권유에 못 이겨 몇 순배의 술이 돌자 여포가 입을 열었다. 두 분께서는 이 여포의 얼굴을 봐서라도 각기 군사를 물리심이 어떻겠소? 아직 여포의 본심을 알 수 없어 유비는 여포의 황당한 말에 입을 다물고 다만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기령 또한 그 뜻밖의 말에 금방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듯한 기세였다. 기령이 말했다. 내가 군사를 돌리는 것은 유비를 사로잡거나 그의 머리를 창으로 꿰는 때뿐일 것이오. 이에 참지 못한 장비가 칼을 빼들고 욕을 하자 기령 또한 몹시 성이나 시근덕댔다. 이를 본 여포도 크게 노해 장졸들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화극을 이리 가져오라. 여포가 수하로부터 화극을 받아 움켜잡자 유비나 기령 모두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여포는 화극을 꾹 움켜쥐고 좌중을 노려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 내가 양편을 불러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 그 명을 거스름은 곧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요. 여포는 갑자기 화극을 든 채 원문 밖 멀리 떨어진 곳까지 단숨에 달려 땅에 큰 창을 거꾸로 꽂고 돌아왔다. 그런 다음 유비와 기령에게 엄숙하게 말했다. 보시오. 예서 저 원문까지의 거리가 150보는 넉넉히 될 것이오. 모두 여포가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무엇 때문에 저런 곳에 창을 세웠는지 의아해 할 따름이었다. 이제 저 창의 가지를 겨누어 내가 활을 쏘겠소. 내가 맞추면 천명을 받들어 화해하고 돌아가시오. 맞추지 못하면 그건 싸우라는 하늘의 뜻인지도 모르오. 그렇게 되면 나도
깨끗이 손을 떼고 일체 간섭을 하지 않겠소. 만약 내 말을 거역한다면 내가 그에게 저 화극을 겨누겠소. 유비나 기령 모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그러나 기령은 속으로 생각했다. 150보가 넘는 거리에서 여포가 어떻게 창의 가지를 쏘아 맞힌다는 말인가. 마치지 못하면 그때 싸워도 늦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여포의 말에 따르는 척하며 기령이 쾌히 응낙하니 유비 또한 마다할 수 없었다. 그럼 하늘에 맹세하는 뜻으로 술을 한 잔씩 더 돌리고 함이 어떻겠소. 여포는 자리에 앉아 술 한 순배를 더 돌리고 자신도 한 잔을 든 다음 활을 가져오게 하였다. 유비는 마음속으로 여포가 쏜 화살이 창의 가지를 맞히기를 가만히 빌었다. 활은 방궁형의 작은 활이었으나 나무에 얇은 쇠판을 붙이고 오칠로 죄인 것이므로 활의 세기가 강하기로는 강궁에 못지 않았다. 여포는 붉은 비단 점포 소매를 걷어 올리고 시위에 화살을 매긴 후 한쪽 무릎을 꿇고 성큼 활줄을 당겨 시위를 놓았다. 픽. 화살은 일직선으로 선명한 미광을 그으며 날아가니 저쪽 창의 작은 곁가지에 착 하고 소리를 내며 꽂혔다. 맞았다. 막사 안팎에서 장수나 병졸할 것 없이 모두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질러댔다. 여포는 껄껄 웃으며 활을 던지고 기령과 유비의 손을 붙들며 말했다. 자, 약속했으니 두 분은 하늘의 뜻에 따르도록 하시오. 이제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시오. 여포는 군사들에게 명하여 다시 술을 가져오게 했다. 커다란 잔에다 술을 따른 후 두 사람에게 권했다. 유비로서는 당장의 승산 없는 싸움을 피하게 되어 여간 다행스러운 게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남의 도움에 의한 것이어서 심사가 편치는 않았으나 여포가 권하는 술잔을 받아 마셨다. 그러나 기령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여포의 귀신 같은 활솜씨에 놀라고 있을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시무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장군의 말씀을 좇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 장군께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으로 내 처지가 난감합니다. 내가 글을 써서 공로에게 보낼 테니 근심하지 마시오. 여포가 수하에게 명하여 서찰을 주니 기령은 하는 수 없이 여포의 서신을 갖고 먼저 떠나갔다. 글을 보낸 후 여포는 유비에게 거드름을 피우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만일 내가 구하지 않았더라면 공은 아무리 좌우에 훌륭한 아우가 있다 하나 위급을 면키 어려웠을 것이오. 여포가 그렇게 말하자 유비는 여포에게 절하여 고마움을 표시한 후 관우 장비와 함께 소패로 돌아갔다. 소불 간친지게 갈라지는 유비와 여포. 기령이 하는 수 없이 회남으로 돌아가 원술에게 전후의 사정을 자세히 고하고 여포의 서신을 전했다. 원술은 펄펄 뛰며 여포의 서신을 찢어버렸다. 원술이 화가 복받쳐 발을 구르며 소리치자 면구스런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기령이 원술에게 조심스레 간했다. 여포의 용맹은 천하에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용맹뿐인가 했더니 지못 또한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금 군사를 이끄신다면 여포와 유비가 서로 머리와 꼬리가 되어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주 땅은 매우 기름져 병만은 살찌고 백성은 편안하니 우리에게 불리한 점이 많아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병력의 손실이 클 것으로 여겨지오니 계책을 써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포에게는 그의 처 엄씨와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는데 혼인할 나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마침 주공께도 슬하에 배필을 맞아야 할 장성한 자제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공의 아드님과 혼인 이야기를 건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른바 가깝지 않은 이가 가까운 사이를 이간시킬 수 없다는 소불간친지계를 써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유비를 살려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술이 여포와 사돈을 맺어 유비와 여포를 갈라놓은 후 여포로 하여금 유비를 치게 하자는 뜻이었다. 원술은 즉시 한윤에게 글을 써주고 예물을 갖추어 여포에게 보냈다. 청혼의 사자로 서주에 이르른 한윤이 여포에게 찾아온 까닭을 밝혀 말했다. 이번 장군께서 화예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대해 주공께서는 진실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에 장군님의 따님을 며느리로 맞아 길이길이 영화를 함께 나누며 사돈을 맺고자 하오니 부디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포는 뜻밖의 청혼이라 얼른 입을 열지 못하다가 일단 한윤을 역관에 머물게 했다. 여포가 아내 엄씨에게 원술의 청혼을 의논하자 엄씨가 입을 열었다. 만일 원술이 천자가 되면 우리 딸아이는 장차 황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황후가 되지 못한다 해도 그와 사돈이 되면 우리 서주는 안전하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여포는 원술의 청혼에 기뻐하고 있던 터에 아내 엄씨까지 찬동하고 나서자 이 혼약을 맺기로 작정했다. 여포는 한윤을 청해 극진히 대접하고 허혼의 뜻을 전했다. 다음 날이었다. 여포 원술 양가의 혼사 관계로 한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여포의 모사 진공은 그를 만나기 위해 역관으로 갔다. 한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진공은 여포를 만났다. 제가 들으니 장군께서 원공로와의 혼인을 허락하셨다는데 참으로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혼례는 언제 치르실 예정입니까? 아직 택일은 하지 않았소. 여포가 바쁠 것 없다는 투로 느긋하게 말했다. 그러자 진공이 이렇게 말했다. 이 혼사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납고 날쌘을 견줄 수 없는 주군과 전국의 옥새를 소유하고 부국강병을 자랑하는 원가가 인척으로 연결되는 일입니다. 이 혼인을 시기하지 않을 제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이를 기다릴 게 아닙니다. 게다가 지체도 관례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제후들이 알기 전에 하루속히 따님을 원가의 수춘까지 보내시되 따님을 그곳의 별관에 묵게 해놓고 좋은 날을 골라 천천히 혼례를 올리신다면 만에 하나라도 낭패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실로 공대의 말이 옳소. 여포는 진궁의 말을 듣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진궁에게 치하한 뒤 후각으로 성큼성큼 발을 옮겼다. 여포는 부인 엄씨에게 재촉하여 그날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혼인 준비를 시켰다. 이 무렵 진등의 아버지 진규는 늙어 벼슬을 버리고 아들의 집에서 노환으로 앓고 있던 중이었다. 갑자기 길거리에서 요란한 풍악 소리가 들리자 계집종에게 물었다. 웬 풍악 소리냐? 여장군의 딸을 원술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는 신행의 행렬입니다. 진규는 그 소리를 듣자 깜짝 놀랐다. 이건 분명 원술이 여포와 사돈을 맺어 가까워진 다음 여포와 유비를 이간시켜 현덕을 치려는 소불간친지계로구나. 아, 현덕공이 위험하구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진규는 병든 몸을 이끌고 서주성에 들어가 여포를 만났다. 병들어 있다던 진규가 뜻밖에도 찾아왔으므로 여포가 놀라 물었다. 대부께서는 어인일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까? 주군의 임종이 임박했으므로 오늘 미리 애도의 뜻을 표하려고 왔습니다. 이 경사스러운 날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 이 봉선이 까닭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부디 자세히 깨우쳐 주십시오. 여포가 한껏 예를 갖추며 말하자 진규는 주저하지 않고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 원술이 금은보화를 보내며 유현덕을 죽이라고 했을 때 공은 활을 쏘아 화해시켰습니다. 그런데 원술이 이제 사돈을 맺자는 것은 따님을 인질로 삼은 다음 유현덕을 쳐 소패를 수중에 넣겠다는 뜻입니다. 유현덕이 원술에게 공격당해도 이번엔 사돈지간이니 장군께서 유현덕을 도우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패가 원술의 땅이 되면 위험한 것은 이 서주입니다. 소패 땅을 차지한 원술은 군사를 빌려달라, 군량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할 것입니다. 만일 원술의 부탁을 물리친다면 그때는 사돈 간의 의를 저버린다 하여 싸움을 일으킬 것이며 따님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술의 청에 응한다면 장군은 지쳐 쓰러질 것이며 또한 사방에 원술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원술은 공이 빌려주는 군사와 군량으로 여러 성을 공격할 것이니 어찌 제후들이 공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듣자하니 원술은 옥새를 가지고 황제를 참칭하려 든다고 하니 이는 분명한 역적 행위입니다. 원술과 사돈이 되면 장군은 역적의 친척이 됩니다. 이로 인해 천하의 사람들은 장군을 멀리하게 되며 용서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 어찌 살아있는 목숨에 죽음을 재촉하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진궁이란 놈의 말을 듣다 이를 크게 그르칠 뻔했구나. 여포는 이렇게 생각하고 급히 장효를 불러 딸의 신행을 되돌리게 했다. 여포는 함께 되돌아온 사신 한윤을 감금했다. 그리고는 원술에게 따로 사신을 보내 아직 혼수가 다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기다려달라는 서신을 전하게 했다. 다음 날 진규는 조용히 병상에 누워 눈앞에 일고 있는 원술과 여포의 전운을 생각하니 유비의 위치가 위험천만하게 생각되었다. 여포는 앞문의 범이요 원술은 뒷문의 승냥이와 같구나. 그 두 틈바구니에 끼어 언젠가는 그 어느 한쪽에게 먹히고 말 것이 분명하다. 진규는 이런 생각으로 근심하다 붓을 들어 서신을 쓴 후 여포에게 전하게 했다. 그 서신에는 여포에게 보내는 헌책이 적혀 있었다. 근자에 원술이 옥새를 손에 쥐고 있다 하여 천자의 자리를 넘보고 있음은 명백히 천조를 거스리는 일입니다. 이때 장군께서는 사로잡은 한윤을 허도의 조정에 바침으로써 순역을 명백히 해두심이 옳지 않은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조도 장군의 공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군은 관군이 되어 조조의 군사를 좌익으로 삼고 유현덕을 우익으로 삼아 대역의 적인 원수를 토벌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광세의 영명을 떨치고 동시에 일대의 대계를 가름할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원술과의 사돈 맺는 일에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여포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정각을 향해 나아갔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나 관원들이 그곳에서 떠들고 있어 여포가 알아보게 했다. 시신이 다가와 아뢰었다. 소패의 유현덕이 어디선가 말을 사들이고 있다 하옵니다. 여포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다. 그로부터 사흘 후에 산동지방으로 군마를 사러 갔던 송원 일행이 돌아왔다.
저희들이 명을 받들어 산동으로 말을 사러 가니 마침 좋은 말이 있어 300여 피를 구해 돌아오다가 소페이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때 한때의 도적대가 나타나 그중 200여 필의 준말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 도적대들은 여느 좀도적이나 산적이 아닌 듯 했습니다. 하나같이 건장한 놈들 뿐인데 모두 복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장대한 두목인 듯한 자는 저희들을 마치 어린애처럼 집어던지는 통에 감히 얼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비상하고 의심쩍어 알아보니 그 복면의 도적대는 실상 소패 유현덕의 의제, 장비와 그 부하들이었습니다. 뭐야? 그놈이 장비였다고? 모든 군마는 소패로 진격할 준비를 하라. 여포는 명을 내린 후 갑옷을 입고 적토마 위에 올라 군사를 이끌었다. 유비는 뜻밖에도 여포가 대군을 이끌고 소패로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유비도 성 밖에 나가 군사를 버려 세우고 양군이 서로 마주보며 포진한 가운데 유비가 말을 타고 나와 여포에게 물었다. 여장군은 어인일로 출병하셨습니까? 그러자 여포는 손가락으로 유비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지난날 이 여포가 원문의 창을 쏘아 위급한 궁지에서 니놈의 목숨을 구해주었거늘 그 보답이 이것이냐. 내 군마 200피를 장비를 시켜 약탈케 하다니 그러고도 니놈이 시치미를 뗄 작정이냐. 그러자 장비가 창을 들고 나와 유비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그래, 내가 네 말을 뺏었다. 그게 어쨌다는 거냐? 고약한 놈. 군마 200필이 뭐 그리 대단하냐? 이놈은 우리 형님의 서주성을 송두리째 빼앗지 않았더냐? 장비의 악담이 끝나자마자 여포는 분을 참지 못해 화극을 움켜잡고 달려나왔다. 장비 역시 장팔사모를 휘두르며 말을 달렸다. 여포가 방천화극으로 장비의 장팔사무창을 받아넘겼다. 과연 여포와 장비의 싸움은 당대 용장의 대결다왔다. 찌르면 맞고 막으면 후비고 찔렀다. 그렇게 창을 맞대기를 100여 합. 비오듯 한 담은 말 등에 떨어지고 쌍방의 외침은 구름에 메아리 쳤다. 유비는 장비가 행여 실수할까 조바심이 나서 징을 쳐 일단 군사를 거두어 성 안으로 들어가니 여포는 소패성을 단단히 에워쌌다. 여포 이놈아, 내일 또 맞서자. 장비가 소패성에 돌아오자 유비는 장비를 불러 나물었다. 또 아우가 이를 저질렀군. 대체 훔친 말은 어디다 두었나? 성박 앞에 사원에 메어두었습니다. 정당치 못한 수단으로 얻은 말을 나의 외양간에 메어둘 수는 없네. 관우, 그 말을 전부 여포에게 돌려보내고 전후 사정을 고하여 싸움을 그만두도록 청해보라. 지금은 여포와 싸울 때가 아니다. 유비의 명에 따라 관우는 200필의 말과 함께 사람을 여포의 진으로 보내 화해를 정했다. 여포도 막상 듣고 보니 유비가 시켜 말을 빼앗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말까지 되돌려 받았으므로 분을 가라앉히고 퇴각하려 하자 진궁이 옆에서 여포를 충동질했다. 지금이야말로 유비를 죽일 때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서주의 인심은 날로 주공을 떠나 유비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튿날도 종일토록 거센 여포의 공격을 받자 소패성은 당장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유비는 손건 밑죽 등과 의논했다. 맨 처음으로 손건이 입을 열었다. 이렇게 된 바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일단 성을 버리고 허창으로 가 조조에게 의지했다가 때를 엿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조는 여포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어 우리를 물리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비 역시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손건의 말에 따르기로 작정하고 좌우를 보며 말했다. 누가 선봉이 되어 여포의 포위를 뚫겠느냐. 제가 죽기로 싸워 포위를 뚫겠습니다. 장비가 나섰다. 유비는 장비에게 선봉을 맡겨 길을 뚫게 했다. 그날 밤 삼경이 되어 유비는 달이 뜨자마자 북문을 열고 말을 달렸다. 북문을 지키고 있던 여포의 부장 송헌 위속이 장비를 가로막았다. 그러나 어림없는 일이었다. 성을 여포에게 고스란히 내주게 된 원인이 자기에게 있으므로 죽기를 작정하고 싸우는 장비를 당할 수 없어 그들은 끝내 많은 군사를 잃고 길을 내주고 말았다. 유비는 그 틈을 타 중군을 거느리고 성을 빠져나왔다. 여포는 소패성을 버리고 유비가 이미 달아났으므로 더 이상 유비를 뒤쫓지 않았다. 그대로 소패성에 들어가 민심을 안정시키고 고순에게 소패성을 지키게 한 후 곧 군사를 거두어 서주성으로 돌아갔다. 호궁 부인과 조조의 호색. 본심을 드러낸 진대부. 소패성을 빠져나온 유비는 허창에 이르러 성 아래의 군사를 머물게 한 후 먼저 손건을 조조에게 보냈다. 손건은 조조에게 유비가 여포에게 소패성을 빼앗기고 쫓겨오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의 수하로 들어가고 싶다는 유비의 뜻을 간곡하게 전했다. 조조는 이를 좋은 기회로 여기고 유비 일행을 쾌히 맞아들이기로 했다. 현덕은 나의 형제나 다름없소. 내 어찌 형제의 어려움을 모른 척할 수가 있겠소. 조조는 손건에게 이렇게 말하며 사람을 딸려 보내 자기의 뜻을 유비에게 전하게 했다. 다음 날 유비는 손건 밑중만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조조는 그들을 빈객의 예로 맞아들인 후 상좌를 권하며 위로하였다. 조조는 잔치를 베풀어 유비를 극진히 대접했다. 유비는 호의에 감사하며 날이 저물 무렵 승상부를 물러나왔다. 다음 날이 되자 조조는 천자께 표를 올려 유비를 예주목으로 초청하였다. 조조는 유비에게 군사 3천, 양식 1만석을 주어 예주 임지로 떠나게 했다. 조조는 떠나는 유비에게 소패로 군사를 보내 이전에 흩어진 옛 부하들을 불러 모아 여포를 공격하기 위한 채비를 하도록 일렀다. 그런데 조조의 계획이었던 여포 정벌이 실현되기도 전에 뜻밖에도 엉뚱한 곳으로부터 허도에 전운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조조가 유비의 사자를 맞아 날짜를 정하고 여포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려고 할 즈음 급보가 날아든 것이다. 동탁의 옛 장수였던 장제가 관중에서 군사를 일으켜 남양을 공격하던 중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에 그의 조카 장수가 그 세력을 계승하여 가후를 모사로 삼고 형주태수 유표와 결탁하여 완성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장차 허도를 쳐 천자를 납치하고 천하를 넘보려 한다 합니다. 조조는 그 급보를 듣고 크게 노했다. 조조는 여포를 치려던 군사들을 이끌고 곧장 달려가 장수부터 치고 싶었으나 아무래도 그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서주의 여포였다. 만일 내가 장수를 치러가 장기전에라도 접어든다면 여포는 반드시 그 틈을 타 허도로 쳐들어올 것이다. 그런 염려 때문에 조조가 출진을 망설이며 순육을 불러 의논했다. 순육은 주저없이 아뢰었다. 염려하실 일이 아닙니다. 여포는 지모에 어둡고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주공께서는 서주의 여포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의 관직을 올려주고 은상을 주어 현덕과 화해하도록 권해보십시오. 우선 눈앞의 이익에 기뻐하며 딴 마음은 먹지 않을 것이옵니다. 참으로 좋은 계책이요. 조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곧 여포를 평동 장군에 봉하고 예물을 잔뜩 주며 유비와 화해하라는 글을 보낸 조조는 장수를 정벌하기 위해 15만의 대군을 이끌고 완성으로 향했다. 장수는 막상 조조가 몽소 대군을 이끌고 오자 간담이 서늘해져 모사 가우에게 의견을 물었다. 항복이 있을 뿐입니다. 항복하여 조조를 안심시킨 후 때를 보아 도모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우는 싸움도 하기 전에 백기를 앞세우고 자신이 사자가 되어 조조의 진으로 향했다. 힘들이지 않고 장수의 항복을 받게 되자 조조의 기쁨은 매우 컸다. 장수는 날마다 조조를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어느 날 밤 장수와 함께 밤 늦게까지 주연을 즐기다가 침전으로 들어가던 중 따르는 사람에게 넌지시 물었다. 성 안에 혹시 기녀가 없느냐? 이때 조카 조한민이 조조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조한민은 조조의 심중을 눈치채고 나직한 목소리로 조조에게 고해 바쳤다. 지난밤에 호궁 소리가 나 관사 옆을 살펴본즉 한 아리따운 부인이 호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장수의 숙부 장제의 절호, 장제가 죽은 뒤 이 성으로 옮겨와 장수가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가서 빨리 데리고 오라. 조한민은 곧 모사를 거느리고 가 장제의 절을 데리고 왔다. 조조가 보니 과연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사람들을 물리고 그 여인을 방으로 들게 한 뒤 조조가 목소리를 낮춰 다정하게 물었다. 그대의 성명은 어떻게 되시오? 첩은 돌아가신 장제의 아내로 추씨라고 합니다. 추씨의 가냘픈 대답에 조조는 어쩔 줄 몰랐다. 오늘 저녁 그대를 만난 건 하늘의 뜻인가 하오. 나의 이 열정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 열정을 받아준다면 내 반드시 그대에게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해주겠소. 그날 밤 그들 남녀는 밤이 새도록 뜨거운 정을 나누었다. 다음 날 조조는 추씨에게 약속했던 대로 거처를 성 밖의 진으로 옮기게 했다. 그리고 그의 장막 밖을 전위에게 지키게 하여 그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장막에 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추씨가 조조에게 끌려간 지 여러 날이 되자 그 일이 장수에게 알려지지 않을 리가 없었다. 장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우라통을 터뜨렸다. 조조 그놈이 내 얼굴에다 침을 뱉어도 유분수지. 장수는 즉시 모사 가우를 불러 이 일을 의논했다. 조조 그자가 무장한 군사를 시켜 숙모를 자기 진영으로 끌고 가 밤낮 없이 희롱하고 있소. 세상 사람들이 이를 알면 나를 보고 뭐라 하겠소. 이제 나는 조조에게 더 이상 몸을 굽히지 않겠소. 그대가 이 울분을 풀 계교를 세워주시오. 가우는 장수에게 귀옛말로 기교를 일러주었다. 다음 날이었다. 성 밖에 있는 조조의 중군으로 장수가 찾아와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항복한 뒤라 그런지는 몰라도 군사들 중에 도망가는 자가 많아 걱정입니다. 항복한 군대라 승상의 허락도 받지 않고 순찰대를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일이고 하여 장수가 말끝을 흐리며 조조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자 조조는 장수가 무엇 때문에 자기를 찾았는지 그 이유를 헤아리고 선뜻 승낙했다. 염려하지 말고 장공의 군대를 움직이시오. 내가 부하들에게 일러두겠소. 장수는
지체하지 않고 조조의 진중에 군사를 4대로 나누어 주둔시켰다. 그런 후 그들은 가우의 계책에 따라 때를 기다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조조의 장막을 지키는 전위의 용맹이 두려워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에 가우는 꾀를 내어 다음날 술자리를 마련하고 전위를 정중히 초청했다. 조조의 군막을 지킨 뒤부터 술을 입에 대지 못했던 전위는 만취가 되어서야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왔다. 조조는 그날 저녁도 추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윽고 삼경쯤 되었을 때 갑자기 장막 밖에서 함성이 일었다. 조금 후에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함성 소리와 징소리가 요란했다. 조조는 그제야 깜짝 놀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전위는 어디 있느냐? 조조는 급히 옷을 꿰입으며 전위를 불렀으나 대답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때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던 전위도 지독한 연기 냄새와 요란한 징소리, 고함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 벌떡 일어나 취한 중에도 황망히 쌍철극을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때마침 늦은 봄이라 술에 취한 전위는 위통마저 벗어던지고 잠들어 있던 터라 갑옷은커녕 옷도 걸칠 틈이 없었다. 반벌거숭이가 된 전위의 몸에 화살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적병 하나가 등 뒤로 다가가 등에다 창을 내질렀다. 천하의 전위도 그 창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서녀를 내뿜으며 몇 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놔뒹굴고 말았다. 한편 전위가 결사적인 싸움을 벌이며 적군을 막고 있는 사이 조조는 잽싸게 말 위에 올라 적진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를 뒤따르는 부하 한 명 없이 단지 조카 주한민만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쫓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간신히 육수 강변에 이르렀을 때 조카 주한민은 적의 추격대에 사로잡혀 갈갈이 찢겨지는 몸이 되고 말았다. 조조가 간신히 강기슭을 기어올랐을 때였다. 아버님, 이걸 타십시오. 어둠 속에서 큰아들 조항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목숨을 보전하시어 큰 일을 이루십시오. 조조는 급히 말 위에 뛰어올라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다시 달렸다. 조조가 불과 100보도 달리기 전에 조항은 무수한 적의 화살을 맞아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장남 조항의 목숨을 대가로 겨우 사지에서 벗어난 조조는 그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하 장수들을 만났다. 조조는 장수들로 하여금 흩어진 군사들을 다시 수습하게 했다. 이때 하우돈 휘하의 청주병 한 무리가 찾아와 엎드려 울면서 조조에게 고해 바쳤다. 우금이 반란을 일으켜 주공을 거스렸습니다. 조조는 경노하여 즉각 우금을 무찌르라고 군사를 보냈다. 청주병은 동탁이 죽은 이듬해 조조가 산동에서 황건적 잔당을 토벌하여 잔당 수만을 흡수해 조련시킨 조조의 정예병이었다. 그러나 사실인즉 하우돈이 이끌었던 청주병들은 장수군에게 쫓겨 도망가던 중 도적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혼란을 틈타 고을에 들러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한 것이었다. 그때 평로교위 우금은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청주병들을 보자 자기의 군사를 이끌어 백성들을 구해주었다. 이에 우금의 칼을 피해 도망친 청주병들은 조조에게 달려와 우금이 반란을 도모한다고 모함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조조는 크게 노해 때마침 모여든 하우돈, 이전, 허저, 악진 등의 장수에게 우금을 막도록 한 것이었다. 한편 자기가 의심을 받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금은 조조의 진이 보이는 곳에 이르자 뒤쫓는 장수군을 맞을 준비를 했다. 이때 우금의 진에 머물고 있던 순욱이 의아하게 여겨 물었다.
청주병들이 먼저 승상께 이르렀으니 필시 장군이 모반했다고 말했을 것이요. 그런데 승상께 먼저 그동안의 사정을 아뢰지 않고 왜 진지 설치부터 하시오? 지금은 그럴 틈이 없소. 적군이 곧 추격해올 터인데 미리 대비하여 그들부터 물리쳐야 하지 않겠소. 설령 승상께서 나를 오해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해명은 작은 일이요. 적을 물리치는 일은 큰 일이니 먼저 큰 일부터 한 후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며 신하된 자의 도리일 것이요. 과연 얼마 있지 않아 우금의 말대로 장수의 군대가 들이닥쳤다. 이미 방비를 단단히 해두고 적을 기다리고 있던 터라 기세 좋게 앞으로만 내뒀던 장수군은 화살 세례를 받자 크게 동요되었다. 장수는 조조군에게 크게 패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군줄들을 이끌고 조조와는 사이가 좋지 않은 유표에게 의지하기 위해 형주로 떠났다. 장수를 깨뜨린 조조가 군사를 수습하고 장수들을 점거했다. 우금은 그제야 조조에게 나아가 청주병을 죽인 연유를 고했다. 우금이 주저없이 고하니 조조는 그제서야 만면에 웃음을 띄었다. 장군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군사를 정비하고 영체를 세웠으며 모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을 맞아 물리쳤소. 이야말로 명장의 풍모를 천하에 떨쳐 보인 것이요. 조조는 우금을 치하하며 금으로 만든 그릇 한 벌을 내리고 익수정우에 봉했다. 조조는 상보를 분명히 하고 다시 한번 군유를 엄정히 강조했다. 그 연후에 조조는 자기 대신 죽은 전위 등을 위해 제단을 크게 만들어 그들의 넋을 위로했다. 조조는 소리내어 슬피 울며 손수 잔을 들어 제주를 따랐다. 이번 싸움에서 맏아들과 조카를 잃었으나 그것만으로는 크게 상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에게 충성을 다 바친 전위를 죽게 한 것은 참으로 비통하고 원통하다. 허창에 돌아오니 때마침 좋은 소식이 조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수를 치기 위해 서주의 여포를 달래느라 벼슬과 황금을 주어 왕칙을 사자로 보냈었는데 그 왕칙이 여포의 사자 진등을 대동하고 돌아와 있었다. 조조는 여포가 원술의 청혼을 거절하고 한윤까지 묶어보내자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원술과 여포를 갈라놓아 적으로 만들게 되었으니 조조로선 큰 짐을 덜게 된 셈이었다. 여포가 보낸 서신의 내용은 지금 자칭 서주묵이지만 정식으로 이를 임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조조는 쾌히 이를 승낙했다. 조조는 그날 밤 진등을 청해 잔치를 벌였다. 진등은 허도해와 조조를 본 순간 마음이 그에게 기울어지고 있었다. 조조 또한 매사 헤아림의 밝은 진등에게 감탄하고 있던 중이었다. 여포는 원래 늑대나 이리 같은 자로 무용은 뛰어나나 지모가 없으며 경솔합니다. 그대로 두면 고양이를 키워 분별 없는 표범을 만드는 셈이 되니 승상께선 하루라도 빨리 그를 도모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후일 승상께서 여포를 치실 때 저희 부자는 서주에 있으면서 내응하겠습니다. 진등의 말에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진등에게 잔을 권했다. 조조는 진등에게 광릉태수의 벼슬을 내리고 그에 붙인 진규에게는 2000석의 녹을 내렸다. 한편 진등이 서주로 돌아오자 여포는 진등에게 그간의 일을 물었다. 진등은 조조가 천자께 표를 올려 여포에게 정식으로 서주목의 벼슬을 내리게 하겠노라고 약속했다고 전하고 아울러 그들 부자에게도 벼슬과 녹을 내렸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포는 병력같이 소리쳤다. 네 이놈, 내가 서주목의 임명을 받아오라 했거늘 너희 부자 벼슬과 복록만 받아오지 않았느냐. 너희 부자가 필시
나를 주조에게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여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빼 진등의 목을 치려 했다. 진등이 깜짝 놀랐으나 짐짓 태연한 척하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만 알고 둘은 헤아리지 않으십니까? 조조는 여 장군을 매에 비유하였습니다. 여우와 토끼를 잡기 위해선 매의 배를 굶주리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매는 배가 고파야 부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우와 토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기주의 원소, 회남의 원술, 강동의 손책, 형주의 유표, 익주의 유장, 한중의 장로가 바로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실로 놀라운 진등의 임기응변이었다. 여포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는 진등이 꾸며낸 말에 여포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껄껄 웃었다. 조조가 그들보다도 자신을 높여본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 여포는 칼집에 칼을 꽂으며 말했다. 조승상이 이 봉선을 알아보고 있구나. 여포는 그제서야 목을 배려했던 진등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위로했다.